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숙명인문학연구소 HK+ 사업단 공감인문학센터에서 진행하는 이달의 공감 읽기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인종경계 그 너머라는 주제로 함께할 삼육대학교의 노동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영어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제가 전공했던 분야는 이제 영어 영문학 중에서도 주로 미국 소설에 속합니다. 미국 소설 중에서도 주로 이제 인종 문제에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인종 문제를 전공했고요. 인종 문제에서 이제 혼혈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종 경계선의 문제를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는데 오늘 강의 주제이기도 한 인종 경계선의 문제를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5년부터 17년 사이에 서울대학교 숙명여대 등에서 강의를 했었고요. 네, 오늘 2015년에 숙명여대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 또 이런 좋은 기회로 귀중한 기회로 또 숙명여대에서 강의를 또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7년부터 현재는 이제 삼육대학교 스미스 학부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강의 개요를 살펴볼 텐데요. 어떠한 내용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인문학센터의 가장 주요한 주제가 바로 혐오일 건데요. 오늘날 이 혐오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조먹는 그런 문제, 가장 두드러진 문제가 아마 혐오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혐오의 문제는 이제 경계선상의 문제에서 늘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면 젠더의 문제라든가 세대 간의 문제라든가 정치 양극화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남녀, 노소, 좌우 등등의 경계선상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본 강좌에서 제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인종 문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중요한 혐오의 문제를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도 흑백의 문제, 흑백에서 인종 경계선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아온 그런 미국의 사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인종 경계선의 문제를 탐색을 해볼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인종 경계선의 문제에 대한 탐색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인 혐오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로서 한번 인종 경계선의 문제를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인종 문제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백인이 흑인을 탄압해오고 억압해온 그런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탄압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인종 경계선 자체에 대한 문제를 한번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인종 경계선 자체에 대한 철학적 성찰, 근원적 성찰이 없이는 우리가 이제 인종 문제를 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근원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인종 경계선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오늘의 또 핵심 주제이기도 하고요. 인종 경계선의 문제를 다룰 때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되는 문제가 바로 이제 한방울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원드랍 룰이라고 불렸던 그런 법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적용되었던 그런 법입니다. 현재는 폐지되었고요. 이제 32분의 1까지 흑인 피를 지닌 사람을 흑인으로 규정하는 허구적인 법이었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드랍 룰이라고 하는 게 처음 생겼던 게 바로 이제 흑인을 노예의 위치에 묶어두려고 했던 목적을 가지고 이 법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흑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노예제를 거치면서 성적 착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흑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층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혈이 많이 이루어지고 피부색도 많이 이렇게 밝아지고 그러면서 시각적으로는 이것이 흑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역사적으로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위협을 느낀 백인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 흑인들을 피부색이든 혈통이든지 간에 흑인으로 묶어둘 경제적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이제 흑인을 끝까지 흑인 노예로 억압하고 묶어두려고 했던 그러한 강제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이제 백인 순혈주의 판타지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백인은 굉장히 순혈하다라는 백인들의 판타지 이런 것들이 이 한방울 법칙과 결합되면서 노예 해방 이후에 짐크로우라고 하는 법까지 제도까지 이것이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를 거친 혼혈인 그리고 이러한 한방울 법칙이라는 허구적 제도, 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얀 피부의 흑인이라는 모순적 존재를 양산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혼혈을 통해서 흑인들의 피부색은 밝아지고 있는데 한방울 법칙이라고 하는 강력한 법은 이것을 32분의 1까지 적용하여 흑인 피를 색출해서 흑인으로 규정하고 억압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얀 피부의 흑인이라는 굉장히 모순적인 존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하얀 피부의 흑인들이 겪었던 소외감이라든가 굉장히 어떤 존재적 모순, 존재적 갈등, 고뇌 이런 것들이 강했는데요. 이러한 이제 사람들이 인종 차별이라는 높다란 벽을 넘어서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 이게 바로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패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혼혈인들은 흑인 공동체와 절연하고 자신의 하얀 피부색을 이용해서 이제 백인인 척하는 삶을 살아갔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살펴볼 패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에서는 이제 패싱이라는 사회적 현상, 그리고 이제 이러한 패싱을 문학적으로 재현한 문학 작품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 경계선의 문제가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 얼마나 허구적인 제도인가, 이런 것 제도 안에 자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함으로써 오늘날의 그 경계선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혐오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어떤 철학적 실마리,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저희 오늘의 강의는 1부와 2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1부는 이제 인종이란 무엇인가, 인종이 뭐라고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흑인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흑인이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흑인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문제적인 그런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흑인이란 무엇인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흑인은 흑인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동어 반복일 뿐이고 정말 흑인이란 무엇인가부터 오늘 한번 성찰을 해보면서 인종차별의 근원, 여기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부는 인종 경계선이 뭐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볼 패싱이라는 그런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흑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1부에서는 일단 오늘날의 인종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과거에 어떤 인종적인 어떤 그런 제도적인 차별, 억압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현재와 과거의 흑인 인종 차별의 현주소, 그리고 과거의 제도, 이런 점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인종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날의 인종 문제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인종 문제를 생각할 때 늘 떠올리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많이 떠올립니다. 2008년에 오바마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많은 인종 문제 전문가들이 또 이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가졌고요. 또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인종 문제가 이제 많이 해결된 것이 이제 입증된 그런 증거를,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를 보고 있다. 흑인이 미국 사회 같은 그런 굉장히 인종적으로 차별적인 그런 사회에서 그런 역사 속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으로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 사실만으로 오늘날의 모든 인종 문제가 해결되었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 대통령 당선을 기점으로 더더욱 인종 문제가 복잡해졌고 어려워졌고 양극화되었다라고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최근에 이제 그런 많은 전문가들이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에 오바마라고 하는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오히려 백인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위협, 그리고 오바마가 8년 동안 미국 사회를 정치를 해 나가면서 백인들이 느꼈던 역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백인들이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요. 또 마음속으로 마음속에서 굉장히 어떤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용을 하면서 오늘날의 인종 문제가 좀 더 오바마 당선 이후에 더 복잡해지고 더 오히려 양극화되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3년부터 인구 통계를 살펴보면은 2013년부터 1세 미만의 새로 태어난 신생아들을 인구 조사를 해봤더니요,
오히려 백인들보다 비백인들이 훨씬 더 이제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30년에는 많은 인구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상하기로 2030년에는 혼혈인의 인구가 한 3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또 지적을 하고 있고요. 2030년쯤 됐을 때는 정말 굉장히 이민자 수가 미국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능가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 특히 이제 그동안의 어떤 특권을 누려왔던 백인들, 우리가 와스프라고 하는 백인 어떤 기득권층이 굉장히 이런 통계에도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결국 이런 불안감이 어떤 정체성을 더 강화시키는, 그래서 그 정체성이 강화된 정체성 때문에 흑백의 인종 문제가 더욱 양극화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오바마 8년 이후에 그런 어떤 백인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정체성의 문제를 논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정체성이 가장 강하게 똘똘 뭉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적인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느낄 때, 불안하다고 느낄 때 그런 우리, 그들이라고 하는 양극화된 정체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인종 문제는 어찌 보면은 더 양극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이제 진단인데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미국 사회에서 그 인종 문제가 어떠한 식으로 우리 표면에 드러나고 있는지, 이제 가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레이셜 프로파일링의 문제입니다. 레이셜 프로파일링은 아시는 것처럼 흑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미국에서 그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의심하면서 잠재적 범죄자로 이제 간주하는 그러한 어떤 편견적인 시선, 그리고 편견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레이셜 프로파일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제 여기 수갑을 차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 수갑을 차고 있는 분의 성함은 헨리 루이스 게이츠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영문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저도 이제 인종 문제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대학원 다닐 때 이분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날도 이분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뉴스를 틀어보니까 뉴스에 헨리 루이스 게이츠가 녹색 검색창에 1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아했던 거는, 이분이 그렇게 대중적인 어떤 교수도 아니고 인종 문제를 관심 있는 나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많이 읽는 책을 읽고 하는 그런 분인데, 왜 이분이 녹색 검색창에 1위에 올라갔을까 하고 살펴봤더니 이분이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때가 이제 2009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한참 대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이렇게 제가 쭉 읽어봤는데, 이분이 여기에서 이제 체포된 이유는요. 여기 체포된 장소가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집 앞입니다. 이분이 휴가를 마치고 자기 집에 이제 돌아왔는데, 귀가를 해서 자기 집 방문을 열쇠를 열던 과정에서 자기 집 방문인 열쇠가 잘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힘을 줘서 자기 집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그걸 본 옆에 그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보고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뭔가 되게 수상해 보이는 흑인이 지금 강제로 어떤 문을 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이 경찰과 헨리 루이스 게이츠 교수가 이제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언쟁의 과정에서 루이스 게이츠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백인 경찰이 한 말인데, 흑인이 이와 같이 좋은 비싼 집에서 살 리가 없다. 그래서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신분증을 꺼내라라는 이제 말을 듣고 이제 헨리 루이스 게이츠가 굉장히 흥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흥분하는 과정에서 언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결국 체포가 돼서 수갑을 차는 이런 굴욕적인 사진이 신문과 언론에 방송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런 이제 오해가 풀리고 경찰서에서 당연히 이제 풀려났는데요. 헨리 루이스 게이츠는 곧바로 이제 그 이후에 성명을 냈습니다. 나 같은 나름대로 이 하버드 프로페서인데도 이렇게 체포가 되는데,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흑인들이 얼마나 많은, 현재 지금도 레이셜 프로파일링과 같은 편견 어린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시달리고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칼럼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 이제 흑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제 헨리 루이스 게이츠 교수의 입장에 서서 좀 게이츠 교수를 옹호하는 입장을 냈는데 오히려 또 이것이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또 인종적인 또는 그 갈등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이제 일단락이 됐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게이츠 교수와 당시 게이츠 교수를 체포했던 백인 경찰을 이제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으로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일명 비어 서밋이라고 하는데요. 맥주 정상회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회담을 하면서 자, 우리 한 잔 마시고 같이 우리 인종 간의 갈등 이런 걸 풀자라고 하면서 이 논란이 이제 여기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결국엔 루이스 게이츠 교수가 나중에 성명을 발표했던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하버드 대학에서 영어형 문학을 가르치고 인종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조차 레이셜 프로파일링 때문에 자기 집에 들어가다가 체포를 당하는 이 상황에 얼마나 많은 흑인들이 또 이런 인종 레이셜 프로파일링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겠는가, 이런 어떤 시사점을 던져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문화적인 어떤 문학 작품이라든가 영화 등등에서는 이런 레이셜 프로파일링을 굉장히 주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오늘날의 굉장히 흑백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많이들 보셨을 영화인데 Get Out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흑인들이 주로 이제 시달리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굉장히 주요 주제로 삼은 영화인데요. 편견과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이 아니라 어떤 좋은 측면의 편견과 고정관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누군가를 억압하는 특정 인종을 억압하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도 많이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가깝게는 아시아인들은 수학을 잘한다라든가 그게 칭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한 인종을 올가매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성에 대한 찬양 이런 것들이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작용하는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영화인데요. 여기에서도 이 레이셜 프로파일링에 대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여기에 있는 보이는 주인공, 흑인 주인공이 백인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백인 여자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도중에 불시 검문을 받게 되죠. 백인 경찰로부터 불시 검문을 받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또 흑인 인종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이런 선입견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들이 여기 영화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실제 사건으로는 너무나 사건들이 많지만 굵직굵직한 사건 몇 가지만 안내를 해드리면요. 2013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짐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17세 흑인 소년 트레이번 마틴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총격을 가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총격을 가한 이유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짐머만이 흑인 17세밖에 안 되는 흑인 소년 트레이번 마틴에게 총격을 가했던 이유가 트레이번 마틴이 후드티를 입고 있었던 것이 굉장히 의심스러워 보였다. 굉장히 범죄자처럼 보였다라는 이유였거든요. 이러한 이유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가져다 줬죠. 얼마만큼 흑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이제 그런 것을 입증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위에 나섰는데요. 백인 흑인 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나서서 과연 그렇다면 후드티를 입은 흑인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가라는 이제 반문을 던지면서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이제 짐머만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드티를 입었기 때문에 흑인 아이가 굉장히 의심스러웠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 어떤 백인 보수 단체라든가 또 언론들이 가세를 해서 후드티를 입은 게 잘못이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후드티를 아이에게 입힌 트레이번 마틴의 부모님이 잘못했다라든가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어이없는 그런 성명들을 많이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짐머만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트레이번 마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자
이 자는 이제 트레이번 마틴을 지칭하는데요. 이 자는 마약 같은 것을 했거나 무언가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 같았다. 예. 비가 오는데 걸어다니며 자꾸 쳐다봤다라는 이유로 이 트레이번 마틴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슬픈 사건을 접한 역시 또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때 그러고 보니까 사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헨리 루이스 게이츠 사건도 있었지만 트레이번 마틴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때 그 오바마 대통령이 또 성명을 냈는데요.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흑인들은 자신들이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사실에 익숙해져 있다. 나를 포함해서 흑인 남성들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백화점 직원들이 따라왔던 경험이 있을 것이며 나도 공직에 당선되기 전에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운전자들이 문을 닫는 소리와 여성들이 핸드백을 움켜쥐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도 역시 대통령이 되기 전 그리고 공직에 나오기 전에는 이러한 인종적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트레이번 마틴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죠. 뭐 퍼거슨 소요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아마 이 사건일 겁니다. 2020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이 그 백인 경찰에 대해서 이제 진압되는 과정에서 숨을 쉴 수 없다라고 몇 차례 이렇게 항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찰의 어떤 진압 때문에 질식사를 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거리에서 이런 운동을 펼쳤는데요. 그 운동 이름이 바로 이 유명한 Black Lives Matter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흑인의 삶도 중요하다,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라는 운동이고요.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그 흑인 남성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운동들이 촉발이 됐습니다. 결국 살펴본 것처럼 이 인종차별의 문제는 노예제가 폐지되고 짐 크로우가 폐지됐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요즘의 문제들은 어떤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의 인식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마음의 인식, 어떤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결국 작용을 해서 이러한 정말 충격적인 공권력을 통한 살해 사건, 레이셜 프로파일링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인식은 여전히 과거 상태를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글이 하나 있는데요. 소개를 해드리면요. 브렌트 스테이플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기자가 쓴 글입니다. 제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중임입니다. Just walk on by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요. 나는 그냥 지나가는 중이다. 제발 나를 오해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흑인으로 살면서 오해를 받았던 일들이 쭉 나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늦은 저녁에 하이드 파크를 걷는데 자기 모습을 본 이제 백인 여성이 주랭랑을 치는 일도 있었고요. 어둑어둑한 교차로에서 이제 차를 잠깐 그 신호를 받아 대기를 하고 있는데 신호를 받아 대기하고 있는 차들이 있는 그 근처를 거닐다가 턱턱턱턱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였냐면 자기가 혹시 그 차에 침입해서 강도질을 할까봐 그 옆을 지나가면 그 운전자들이 문을 다 잠그는 그런 이제 일도 겪었다고 합니다. 또 기자로 일하던 시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자로서 이제 마감 시간이 급박해서 마감 기사를 써가지고 막 보도국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달려가고 있는 도중에 또 누군가가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뭔가 굉장히 의심스러워 보이는 흑인이 우리 방송국 안에서 뛰어다니고 있다. 그렇게 해서 또 체포를 당할 뻔한 일도 있었고요. 가장 충격적인 일은 이겁니다. 보석상에 이제 보석을 구경하러 들어갔었는데요. 갑자기 주인이 자기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한참을 쳐다보다가 잠깐 어딘가 자리를 비우더니 도베르만 개를 어디선가 데려와가지고 으르렁거리는 도베르만을 옆에 탁 두고 나가라는 위협을 이제 했던 일,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겪었습니다. 이분은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의심했던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저를 너무 무섭게 바라보지 마시고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그런 항변을 굉장히 재치 있게 잘 쓴 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웃픈 글이죠. 웃긴데 되게 슬픈 그런 이제 흑인 인종의 어떤 고뇌 이런 것들이 잘 담겨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건 뭐였냐면요. 자기가 이제 지나갈 때면 언젠가부터 뭐 자기가 좋아하는 랩이나 뭐 락큰롤 이런 걸 듣지 않고 부르지 않고 베토벤의 클래식, 뭐 비발디의 사계 이런 것들 휘파람으로 불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사그라졌다. 예.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흑인 문제, 인종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종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계급의 문제도 들어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토벤의 노래라든가 비발디의 사계라든가 이런 클래식들은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들이 듣는 상위 계층이 즐겨하는 그런 노래라는 우리가 또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베토벤, 비발디 이런 노래들 클래식 노래를 휘파람 불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경계심을 낮췄다. 이런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 비발디 이런 클래식을 노래하는 것은 훌륭한 긴장 완화책이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 작가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흑인들이 당하고 있는 레이셜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9.11 테러 이후에는 또 양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전 세계에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입니다. 9.11 테러 이후에는 이 레이셜 프로파일링의 대상이 흑인이 아니라 이제는 아랍계, 중동 국가 사람들한테 이 레이셜 프로파일링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한 아랍계 코미디언이 방송에 나와서 했던 농담이 아주 저는 그 인상 깊었습니다. 이 아랍계 코미디언이 뭐라고 했냐면요. 공항에서는 친구 잭을 만나도 인사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 잭하고 인사를 하는 순간 아랍계인 자신이 공항에서 하이 잭이라고 친구에게 인사를 하는 순간 하이 잭이라고 하는 인사말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이제킹이라고 하는 비행기 공중 납치라고 하는 그 단어와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이잭이라고 하는 순간 아랍계가 공항에서 이런 인사를 하는 순간 하이제킹 공중 납치를 음모하고 있다라는 이제 의심을 받고 체포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재치 있는 웃음기 어린 유머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아랍계 요즘에 그 9.11 테러 이후에 많은 아랍계가 또 겪고 있는 레이셜 프로파일링의 문제를 건드린 그런 코미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오늘날의 인종차별의 현주소. 여러 가지 차별의 종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레이셜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 오바마 대통령으로 돌아와서 우리 현재의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레이스 에러, 포스트 레이스 시대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통적으로 기존에 알고 있던 레이스라는 개념, 흑백의 레이스라는 개념은 이제 많이 무너졌다. 흑과 백의 인종 구별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이제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용어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흑과 백이라고 하는 어떤 이분법적 구도 자체가 이제는 의미가 없는 시대가 많이 도래하고 있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2013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백인보다 비백인의 수가 더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혼혈이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10년, 20년 안으로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혼혈들이 어떻게 보면 주류가 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과연 백인과 흑인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의미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의문으로 이제 포스트 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용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스트 레이스 시대라고 현 시대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종 구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인종 구분을 너무나 명확하고 뚜렷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고 있고 이러한 또 인종 차별적인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혹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인종차별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산적해 있는 이 시대에 포스트 레이스라고 해서 이제 레이스는 의미 없다, 레이스의 구분이 의미 없다라고 선언해버리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산적해 있는 이 극심한 인종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포스트 레이스라고 하는 그 선언은 아직 굉장히 문제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시대에 인종이 없어졌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더더욱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종 차별이 없어졌는가? 네, 방금 살펴본 것대로
아직도 너무나 극심한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용어를 통해서 아주 우리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학자가 이런 용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Racism without racist라는 용어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racist는 없는데 racism은 있는 시대다. 요즘에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시대적으로 노예제도 폐지됐고 짐크로우도 폐지됐고 이제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하면은 어떤 법적인 제재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적어도 주변의 비판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레이시스적인 생각을 갖고는 있을지 몰라도 그거를 발언이나 행동으로 드러내는 건 굉장히 꺼려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마음속에 극심한 인종 혐오를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레이시스트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레이시스트는 없지만 레이시즘은 있는 시대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인종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굉장한 인종 혐오가 여전히 싹트고 있지만, 여전히 웅크리고 있지만 레이시스트는 없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레이시스트는 없다. 물론 있긴 있습니다. 뭐 예컨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경우는 레이시스트적인 발언을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하면서 자신의 어떤 지지층 집결하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극단적인 예를 제외하고는 레이시스트는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레이시즘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진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인종차별의 문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동안의 인종차별의 역사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의 건국 그리고 현재까지의 그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노예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미국의 건국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영국에서 그 종교의 자유, 종교의 억압을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미국이란 나라를 건국했는데요. 이러한 자유를 추구하는 이상과는 정반대로 인디안을 학살했다거나 혹은 노예제를 통해서 노예를 부리면서 미국의 건국, 개척을 해왔다라는 그런 이런 역사에 대한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게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노예제를 빼놓을 수 없고요. 이 노예제가 폐지된 남북전쟁, 그 계기가 된 남북전쟁과 노예해방의 역사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노예해방 시기가 이제 1863년인데요. 바로 노예제 이전의 시대, 이후의 시대, 바로 이제 1863년을 기점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노예 해방된 이후에 무엇이 많이 달라졌는가? 물론 공식적인 노예 제도는 사라졌지만 노예제 이후에는 또 짐크로우라고 하는 흑백 분리 정책이 심하게 적용되면서 흑백 문제는 어떻게 보면 더 또 굉장히 그 분리 정책을 통해 흑백 인종 차별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몇 가지 또 살펴보면서 과거의 인종 차별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미국의 건국인데요. 미국의 건국하고 이제 1776년에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독립을 하게 됐고요. 그날이 그 유명한 7월 4일입니다. 미국에서는 4th of July라고 불리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입니다. 이때가 되면 모든 미국인들은 그 자신들의 독립을 기념하면서 굉장히 늘 이 불꽃놀이를 하면서 축하를 하고 행사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때 이러한 불꽃놀이를 보고 이러한 행사를 보고 이런 축제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프레드릭 더글라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노예입니다. 프레드릭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노예였는데 유명해진 이유는 이 사람이 노예제로부터 탈출한 이후에 노예 수기를 썼는데요. 그 수기가 바로 굉장히 유명해진 책이 되었죠. 이 수기가 유명해진 이유는 자신이 겪었던 노예로서의 어떤 억압 이런 것들도 잘 기록을 했고요. 자신이 어떻게 이 노예제로부터 탈출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굉장히 잘 묘사를 한 책입니다. 그가 이제 굉장히 강조했던 건 바로 이제 교육의 문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흑인이 인종이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이 자유의 개념을 알고 자유의 확장적 개념을 깨닫고 진정한 노예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진 그런 수기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 이 7월 4일이라고 하는 독립기념일의 축제는 도대체 누구의 축제인가? 자유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다고 하지만 미국인들의 행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흑인 노예들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우리는 그 어떤 자유도 독립도 이뤄내지 못했고 향유하고 있지도 못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th of July는 도대체 누구의 행사인가? 누구의 축하인가? 누구의 자유이며 누구의 독립인가? 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제기한 게 바로 프레드릭 더글라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프레드릭 더글라스의 지적에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혹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건국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를 안고 신대륙을 찾았고요. 여기에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자유를 쟁취한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를 쟁취할 때 과정에서 흑인을 노예로 부렸고, 그리고 이제 흑인 노예는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흑인에게는 그 자유와 독립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가치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모순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이제 그 노예제 시대의 실제 그 포스터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반노예제 집단에서 이제 만든 포스터인데요. 노예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했던 반노예제 집단에서 만든 포스터입니다. 애틀랜타 기념관에 가면 이제 이러한 사진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동상을 볼 수 있는데요, 조각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이제 쿤타 킨테라는 이름의 흑인입니다. 쿤타 킨테라는 인물은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그 유명한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고 하는 그런 작품에 나오는 인물이고요. 이 작품은 워낙 유명해서 이제 미국에서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진 그런 작품입니다. 이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고 하는 작품에 흑인의 상징적인 조상으로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쿤타 킨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쿤타 킨테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어떤 그림인지 혹시 상상이 가시는지요? 이 그림은 이제 조각상은 쿤타 킨테가 자신의 아이를 이제 하늘 높이 쳐들고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쿤타 킨테가 자기의 아이를 이제 낳았는데 그 당시 노예제 시대에는 노예가 자신의 자녀에게조차 이름을 부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자녀일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이지만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 노예주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 태어난 흑인 노예 자녀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다름 아닌 부모가 아니라 바로 백인 노예주였습니다. 이러한 자기 자녀에게 자기가 붙이고 싶은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쿤타 킨테가 바로 이 하늘로 자기 아이를 치켜들고 하늘에게 이제 원망 섞인 항변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아이에게 나 스스로 이름을 붙일 수도 없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항변하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요. 그 장면을 형상화해서 이제 애틀랜타 기념관에 이러한 쿤타 킨테의 조각상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러한 조각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노예제라고 하는 그런 슬픈 역사를 다시는 우리 인류가 반복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조각상이죠. 그래서 이제 노예제 시대의 흑인들은 채찍질도 당했고 여러 가지 물리적 폭력, 억압 많이 당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제 자유의 박탈이었던 거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심지어 자기 자녀의 이름조차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프레드릭 더글라스 잠깐 얘기했지만 자유라는 개념 자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백인 노예주들이 당시 흑인들을 철저하게 억압하는 수단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흑인들에게 절대 글을 읽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글을 깨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흑인들은 책을 읽을 수도 없었고, 책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유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생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노예들은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자기의 신세, 자기의 현 위치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예들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백인 노예주들의 억압이라는 게 물리적 폭력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런 자유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글을 못 읽게 하고 완전히 정말 그 체제 자체가 이 메커니즘 자체가 인간을 억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자유 개념 자체가 없었고 설령 자신의 현재 신세에 어떤 불만을 갖더라도 막상 이 노예제를 탈출하는 것 자체가 막막했습니다. 나가면 어디 막상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고요.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네. 그리고 또 도망을 가게 되면 그 도망노예 사냥꾼, 그 당시에 도망노예 사냥꾼들이 또 뒤를 쫓아오기 때문에 이 노예제라고 하는 굴레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결국에는 이제 그 흑인 노예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정리할 수 없는 위치, 늘 타인이 강요한 노예라고 하는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한방울 법칙이라는 겁니다. 네. 한방울 법칙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인 노예주들이 흑인을 노예로 여전히 묶어두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요. 처음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흑인 노예들이 혼혈을 통해서 굉장히 피부색이 이제 밝아진다는 거죠. 네. 이 혼혈의 역사도 사실은 백인 노예주들이 흑인 여성 노예를 착취한 결과로 많이 혼혈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혼혈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제 세대를 거치면서 점점 이제 혈통이 섞이고 피가 섞이면서 흑인과 백인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밝은 피부색을 갖춘 그런 혼혈인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여기서 이제 백인 노예주들이 또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이 밝은 피부색, 겉으로는 구별할 수 없는 이 밝은 피부색을 가진 흑인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점점 혈통이 섞이면서 이 흑인적인 혈통이 줄어들어가는 이 흑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백인 노예주들은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이들을 어찌됐든 자신들의 노예로 묶어두기 위해서 이런 허구적인 법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한방울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방울 법칙은 주요한 골자는 32분의 1까지 흑인 혈통을 가진 사람을 흑인으로 규정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스꽝스러운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태어난 흑인 피를 2분의 1 가지고 있는 사람을 뮬레토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이제 뮬레토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뮬레토의 MULE라고 하는 뮬레토의 어원이 되는 이 단어는요, 그 노새입니다. 노새. 그러니까 이제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 뮬레토라고 하는 혼혈인의 어원이 노새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얼마나 흑인이라고 하는 존재, 혼혈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짐승과 같은 존재로 여겼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흑인 피가 2분의 1 들어있는 존재를 뮬레토라고 규정했고요. 그 다음에는 4분의 1이 들어있으면 쿼드룬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세대에 걸쳐서 8분의 1이 들어있으면 옥토룬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규정을 하는 용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16분의 1, 32분의 1 그렇게 해서 이러한 규정이야말로 아까 백인 노예주들의 가장 필요했던 흑인을 규정하는, 흑인으로 규정해서 흑인으로 묶어둠으로써 자신들의 노예로 끝까지 부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안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을 수치화한 수치스러운 역사다 이렇게 제가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평을 냈습니다. 네, 그 인종학자인 조지 프레드릭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남부의 인종적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들 중 흑인을 범주화하기에 보급된 것으로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적용한 법도 결코 이만큼 엄격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슬리 피들러라고 하는 유명한 비평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한방울 법칙이라는 것은 백인의 욕망에 따라 규정 혹은 재규정된 가공의 선이다. 그만큼 허구적인 선이라는 거죠. 네. 인간을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타인을 이런 강제적인 정체성을 부여해서
규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허구적이고 가공된 인종선이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레인 긴스버그라고 하는 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종 범주는 역사적으로 한 그룹이 백인 그룹이 되겠죠. 다른 그룹을 흑인 그룹을 착취, 지배, 박해할 의도적인 목적으로 창출되어 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인 노예주들이 흑인 노예들을 끝까지 흑인 노예로 묶어놓고 이들을 착취, 지배, 박해할 의도적인 목적으로 창출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종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인종 경계선의 역사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이러한 타인을 착취하고 지배하고 박해할 의도적인 목적으로 가공된, 어떻게 보면 디자인된 선이죠. 네. 얼마나 이 허구적인 선인데 아직도 여전히 이 인종 경계선이라는 허구적인 가공의 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배제하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제 인종 경계선의 문제를 좀 살펴보자고 한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가 흑백 나눠서 타 인종을 배제하고 혐오하고 하는 그런 행위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인종 경계선이라는 선 자체가 얼마나 가공적이고 허구적인 선인지를 우리가 인식한다면 지금 우리가 흑백을 나누고 어떤 가공의 어떤 선을 통해서 타인을 혐오하고 배척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를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바굴 법칙에 대해서 그 해리엇 제이콥스라고 하는 이 노예, 실제 노예였고요. 이분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프레드릭 더글라스처럼 노예 수기를 썼는데요. 이 수기에서 해리엇 제이콥스라고 하는 여자 흑인 노예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구나 도대체 누가 아프리카 사람이란 말인가? 아프리카 노예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앵글로색슨종의 피의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 강좌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해리엇 제이콥스의 외침 안에 굉장히 핵심적으로 담겨 있는데요. 인종 경계선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때 타 인종에 대한 억압, 이런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살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인종 경계선의 근원으로 들어가 본다면 이런 질문이 존재합니다. 도대체 아프리카 사람은 누구냐 도대체. 아까 우리 한방울 법칙에서 얘기했다시피 32분의 1까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흑인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32분의 1이라는 규정은 누가 만든 거냐, 어떤 기준으로 만든 거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대답할 수 없죠. 대답을 한다면 그건 백인 노예주가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선이라고 밖에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32분의 1까지 혈통이 흑인이라고 규정할 때 이 규정 자체가 굉장히 자의적이고 허구적이라는 거죠. 네. 그럼 도대체 누가 아프리카 사람이냐? 그러면 예컨대 누군가가 32분의 1의 흑인 피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수치화하면 되게 우습지만 32분의 1을 백인 피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백인인가 흑인인가? 당시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흑인이라는 거죠. 한 방울의 흑인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런 근원적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한다는 것인데 바로 해리엇 제이콥스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흑인이고 누가 아프리카 사람이냐? 이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흑백의 피를 정확히 너희들이 측정할 수 있느냐?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누가 이거를 측정하고 누가 재단하고 누가 이런 법을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억압받는 흑인 노예, 도망갈 수밖에 없는 노예제로부터 달아날 수밖에 없는 흑인 노예로 만들었는가? 이런 이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해리엇 제이콥스의 질문을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 자체로 형상화한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마크 트웨인, 그 유명한 허클베리 핀의 모험으로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 쓴 푸딩헤드 윌슨이라는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얼간이 윌슨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마크 트웨인 다운 작품이죠, 정말. 마크 트웨인 뭐 우리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든가 등등 읽어보시면 너무나도 이 세상에 대한 정말 이 어두운 풍자, 정말 그 세상에 대해 인간에 대한 그 날리는 풍자가 굉장히 가혹하고 회의적이기까지 한 그런 풍자를 날리는 그런 이제 작가로 유명한데요.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나 톰 소여의 모험처럼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얼간이 윌슨이라는 작품도 굉장히 그 우리에게
인종과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큰 작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작품이 인종과 관련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가치 있는 작품이냐 하면요, 여기에 이 푸딩헤드 윌슨이라는 작품에 그 백인 노예주의 아이와 흑인 노예의 아이의 자리바꿈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모티브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 록시라고 하는 한 흑인 여성 노예가 나옵니다. 이 노예가 일종의 유모로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밤에 살펴보니까 자기 아이인 흑인 노예인 자기 아이가 누워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자기가 이제 돌보고 있는 백인 노예주의 아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록시라는 인물도 굉장히 혼혈이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피부를 가졌고요. 또 자기의 아이도 혼혈이기 때문에 굉장히 흑백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하얀 피부를 가졌습니다. 자, 두 아이를 돌보는데 어느 날 밤에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아이를 나란히 보니까 한 명은 백인 노예주 아이고 한 명은 자기 아이인 흑인 노예 아이인데, 이러한 엄청난 인종적 차이, 엄청난 신분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두 아이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같아 보였다는 거죠. 피부색도 같아 보이고 갓난 아이들이 그렇다시피 거의 또 비슷해 보이고 하니까 도저히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아 보였습니다. 록시는 그런 이 장면을 보면서 의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한 명은 백인 노예주, 태어날 때부터 백인 노예주 아이고 한 명은 내 아이, 흑인 노예 아이인데, 이 어마어마한 신분 차이와 인종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이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보이는데 과연 인종이란 무엇일까? 도대체 인종이라고 하는 게 뭐길래 도대체 이렇게 두 아이가 똑같이 생겼는데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데 한 명은 흑인 노예로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고 한 명은 백인 노예주의 아이로서 평생을 살아가는가? 도대체 무엇이 이 둘의 운명을 이렇게 엇갈리게 만들었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생각이 이제 엉뚱한 생각을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두 아이를 한번 바꿔보자. 이 두 아이의 위치를 바꾸면 내 아이가 백인 노예주가 될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살짝 그날 밤에 이 두 아이를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이 바꿔치기, 자리 바꿈을 눈치채지 못한 채로 시간은 흘러 자기의 아이는 백인 노예주로 성장을 하고 원래 백인 노예주의 아이였던 아이는 흑인 노예로 성장을 해나갑니다. 이런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는데,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을 과거의 백인 노예주가 이걸 이 작품을 읽었다면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우리에게 이 작품이 시사하는 것은 얼마나 이 인종 경계선 혹은 계급적 신분 경계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허구적인가. 두 아이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이 두 아이를 누구는 백인 노예주로 살아가고 누구는 흑인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가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자체가 그 기준선에 대한 굉장한 심각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 실제로 법과 관습의 허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Fiction of Law and Customs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마크 트웨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누군가는 백인 노예주가로 태어나고 누군가는 흑인 노예로 태어나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닌 그 사람의 캐릭터라든가 능력, 노력 이런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당시 노예제가 있었던 미국 사회의 어떤 법과 관습의 허구일 뿐이다 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크 트웨인은 원래 근데 이런 쌍둥이 모티브, 바꿔치기 모티브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이 마크 트웨인이 쓴 작품 중에 이제 왕자와 거지,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동화인데요. 왕자와 거지에도 이런 얘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어린 영국 황태자는 탐의 너덜대는 자질구레한 옷을 걸쳤고 어린 왕초 탐은 왕자의 호화로운 깃털 옷으로 치장했다. 두 사람은 거울 앞으로 걸어가 나란히 섰다.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도무지 옷을 바꿔 입은 것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빤히 쳐다보다가 거울을 바라보고 다시 서로를 마주보았다. 너는 나와 똑같은 머리카락, 똑같은 눈, 똑같은 목소리와 몸짓, 똑같은 체구와 키, 똑같은 얼굴 선과 표정을 지녔구나. 둘 다 발가벗고 있으면 누가 너고 누가 영국 황태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때부터 사실 마크 트웨인은 왕자와 거지를 쓸 때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어떤 그 신분
사실 이 신분 제도라는 게 굉장히 전근대적인 발상이잖아요. 네.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의 운명이 귀족 아이는 귀족으로 태어나고 왕자의 아이는 왕자가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신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전근대적인 것인데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바로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동화입니다. 사실은 동화로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 여기도 역시 우리 인간을 구별하게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은 옷이다 옷. 네. 뭐 이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치고 있는 문명이라고 하는 옷이 아니면 누가 왕자인지 거지인지 우리는 그 신분조차도 구별할 수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누구는 왕이다, 누구는 거지다 이러면서 서로를 또 혐오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왕자와 거지를 통해 했는데요. 이거를 인종적인 이제 그 색채를 씌워서 쓴 작품이 바로 이제 The Tragedy of Pudding and Wilson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신분제의 어떤 허구 여기에다가 이제 인종적 허구까지 이제 덧입힌 작품이 푸딩 애드 윌슨이라고 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푸딩 애드 윌슨이라고 하는 작품에는 아예 그 대놓고 마크 트웨인이 한방울 법칙을 비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작품의 여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록시라고 하는데 록시는 아까 그 자기의 아들을 백인 노예주의 아들과 바꿔치기 한 인물입니다. 이 록시를 묘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상 록시는 누구보다 하얗지만 그녀의 16분의 1의 흑인 피가 나머지 16분의 15의 백인 피를 누르고 그녀를 흑인으로 여기게끔 만들었다. 그녀는 노예였고 그렇게 팔릴 수 있는 존재였다. 그녀의 아기는 32분의 31이 백인이었지만 그도 역시 노예였다. 법과 관습의 허구에 의해 흑인인 것이다. 예, 여기에서 이제 그 마크 트웨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당시의 한방울 법칙이 이렇게 허구적이다. 16분의 15가 백인인데 16분의 1이 흑인이라고 해서 나를 흑인으로 규정하고 나는 그렇게 팔릴 수 있는 존재, 노예가 되었다. 심지어 나의 아이는 32분의 31이 백인이고 32분의 1이 흑인인데 흑인 노예가 되어서 팔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도대체 흑인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오늘의 이 핵심 주제는 결국 그겁니다. 흑인 탄압, 흑인 억압에 대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흑인이란 무엇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흔히 너무나 쉽게 흑인이라고 규정하는 존재, 그리고 과거에 너무나 쉽게 노예라고 규정했던 존재들이 과연 이렇게 허구적인 가공선에 의해서 재단된 것이다. 아까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해리엇 제이콥스의 물음입니다. 도대체 누가 아프리카 사람이냐? 이런 질문이 바로 이 푸딩 애드 윌슨에 본격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방울 법칙의 허구는 이러한 그 문학 작품 속의 록시의 사례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건 하나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방울 법칙의 허구를 드러내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수지 길로이 핍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던 그 사건이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역시 인종 경계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깊은 성찰을 주는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사진의 그 여성 인물이 백인으로 보이시는지 흑인으로 보이시는지 여러분들 분간이 가능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이 길로이 핍스라고 하는 여인이 안고 있는 자신의 자녀 어떻게 보이십니까? 흑인으로 보이십니까? 백인으로 보이십니까? 네. 이제 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분은 이제 그 피부는 색은 완전히 그 백인입니다. 백인. 그렇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을 이렇게 흑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를 늘 뭐 당연히 나는 백인이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 그 관공서에 갔는데요. 그 미국의 여권에는 이제 그 레이스를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레이스를 당연히 화이트라고 표기를 하고 여권 발급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왜 내 레이스가 틀렸다고 하느냐? 왜 내 여권이 발급이 안 됐느냐라고 이제 항의를 하니까 그 관공서에서 하는 말이 당신의 조상 중에 흑인이 있다.
그래서 당신의 인종은 사실 흑인이다, 백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신의 이제 뿌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막 찾고 했는데 그 관공서에서 이제 그 일종의 족보를 조사한 결과 6대조 할머니가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6대조 할머니가. 여러분은 6대조 할머니 하면 좀 와닿습니까? 저는 6대조 할머니 하면은 저는 뭐 당연히 우리는 넌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야 우리가 알지만 사실 증조 할머니만 해도 사실 저희가 잘 모릅니다. 네. 본 적도 없고요. 근데 이제 너무나 어이없는 답변을 듣게 된 거죠. 너희 족보를 살펴보니 6대조 할머니가 노예였다, 흑인 노예였다. 그러므로 당시 루이지애나 법에 따르면 당신은 한방울 법칙에 따라 흑인이다. 그러므로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흑인으로 기재를 해라. 그럼 발급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분도 지지 않고 나는 백인이다. 이거 나는 흑인으로 절대 여기다 표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소송을 또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한 5년간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뭐 그 비용만 한 5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5년 동안 소송을 한 결과 이분이 패소했습니다. 패소했고 결국에는 루이지애나 법에 따라 이 사람은 흑인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또 우리 인종 경계선의 문제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큰 문제죠. 자기도 자기 자신을 백인이라고 생각했고 모두가 다 이 사람을 피부색을 보고 백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공서의 규정 그리고 이제 어떤 당시 루이지애나 법에 따라서 6대조 할머니가 흑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이 이제 흑인으로 규정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굉장히 허구적인 상황이고요. 이 핍스의 항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핍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백인이에요. 완전히 백인이라고요. 저는 백인 아이로 길러졌고 백인 학교에 다녔어요. 저는 2번이나 백인 남자와 결혼도 했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앞에서 살펴봤던 이 핍스라고 하는 인물이 흑인으로 규정되는 6대조 할머니 때문에 흑인으로 규정되는 상황도 너무나 허구적이지만 사실 이분의 항변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를 백인이라고 막 이렇게 내세우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별로 그렇게 합리적인 그 주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백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완전히 백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6대조 할머니가 흑인이라고 했으니까 완전히 백인이라고 볼 수는 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백인 아이로 길러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백인 아이로 길러지는 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백인 아이로 길러지는 거, 뭐 흑인 아이로 길러지는 게 따로 있습니까? 이것도 되게 좀 허구적이고요. 백인 학교에 다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백인 학교에 다녔더라도 흑인 혹은 아시아인도 백인 학교에 다녔다고 해서 백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게 웃깁니다. 저는 2번이나 백인 남자 결혼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 사람이 백인이라고 하는 주장의 어떤 합리적 설명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백인 남자와 결혼한 흑인 혹은 아시아인이 백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한방울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에 따라 6대조 할머니 때문에 이 사람이 흑인으로 규정되는 것도 굉장히 허구적인 일이지만 이 핍스의 항변 자체도 굉장히 허구적이라는 거죠. 네. 자기를 계속 백인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일종의 그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백인 순혈주의의 집착이 이 핍스 여성에게서도 핍스에게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핍스 사건을 읽고 이 기사를 읽고 전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핍스라는 분도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분의 마음 속에는 굉장한 백인 우월주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하나 또 엉뚱한 생각을 해본 게 이 핍스라는 분이 나는 백인이에요라고 항변할 게 아니라 이러한 인종 경계선의 허구성을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시 루이지애나 법의 뭐 한방울 법칙이라고 하는 법의 허구성을 문제점을 비판을 했다면 이분은 아마 지금 현재 그 인종 교과서에 그 미국의 인종사 교과서에 아주 중요한 이름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분이 되지 않았을까. 이분의 어떻게 보면 항변이 굉장히 협소한 거죠. 예, 나만 백인이면 되고 나만 흑인이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이분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인종적인 그런 의식 이런 것이 이 사람의 어떤 사고 방식을 그냥 협소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소송을 제기할 때 내가 백인이에요라고 소송을 제기할 게 아니라
이 루지애나 법 자체에 대한 어떤 한방울 법칙의 허구적인 그런 면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분은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인종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핍스 사건은 어떤 식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더라도 그 인종 경계선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예제 그 이후의 시대인데요. 아까 잠깐 그 노예제 시대의 어떤 흑인들의 억압, 탄압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노예제 그 이후로 이 노예제와 비견될 만큼의 큰 탄압이 또 이어집니다. 예. 당시 이제 흑인 노예들은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너무나 큰 기대를 가졌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이해 못지않은 노예제에 못지않은 엄청난 또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 크로우라고 하는 이제 이 법이 이제 노예제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노예 해방 이후에 백인들이 느꼈던 두려움, 이것은 이제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였냐면 흑인들과 뒤섞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예제 시대 때는 이런 두려움이 덜했습니다. 흑인들이. 왜냐하면 노예제라는 제도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노예주라고 하는 엄격한 고정된 신분 체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흑인과 백인은 어느 정도 노예제 시대에는 고정된 자기의 위치가 강압적으로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흑인 노예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뭐랄까요, 그 어떤 저항, 반항이라고 한다면 노예제로부터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짐 크로우 시대 노예 해방 이후에는 이 노예제라고 하는 게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 백인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노예제가 폐지됐고 더 이상 백인 스스로 흑인들을 강압적으로 물리적으로 묶어둘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흑인들이 우리와 뒤섞이는 시대가 오겠구나라는 엄청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뒤섞인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생활도 같이 하고, 그렇죠? 옛날에는 나의 노예였던 사람이 이제는 나와 친구가 된다고. 당시 백인 노예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뒤섞여서 함께 생활하는 거, 그리고 뭐 이것이 성적으로 어떤 뒤섞여서 이게 또 혼혈 아들이 태어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백인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아볼까 하고 고민해서 탄생된 게 바로 짐 크로우라고 하는 이제 제도였습니다. 일종의 흑백 분리 정책이죠. 짐 크로우의 어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백인 여성의 노래 가사에 나오는 뭐 그 캐릭터의 이름에서 차용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부터 민스트럴 쇼에 나오는 어떤 등장 인물의 이름이다라는 것까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뭐 민스트럴 쇼에 나왔던 그 등장 인물이 바로 짐 크로우였다라는 이제 설이 굉장히 그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뭐 민스트럴 쇼라고 하면은 잠깐 살펴보겠지만 노예제 시대에 있었던 쇼고요. 이 쇼에서는 이러한 그 흑인 인물들이 등장 인물들이 굉장히 희화화돼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나오는 흑인 등장 인물들이 진짜 흑인이 아니라 백인들이 흑인 분장을 하고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백인 등장 인물들이 흑인 분장을 하고 나와서 굉장히 흑인을 희화화하는 말투, 흑인을 희화화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쇼를 통해 보여주고 여기에서 이제 그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한 인종차별적인 쇼입니다. 노예제 때 이루어졌던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쇼였고요. 노예제 이후로는 완전히 폐지되어서 지금은 전혀 뭐 당연히 시행되지 않고 있는 쇼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놀랍게도 이 민스트럴 쇼가 부활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 세바퀴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개그맨들이 나와가지고 보시는 바처럼 흑인 분장을 하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서 흑인의 외모를 희화화하고 흑인의 어떤 말투 이런 것들을 희화화하는 쇼를 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악의가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다만 이런 어떤 인종 혐오적인 그런 쇼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초적인 웃음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쇼를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죠. 네. 그랬는데 이제 요즘에 뭐 유튜브 시대잖아요. 유튜브에 이 장면들이 이제 퍼지면서 전 세계에 퍼지면서
전 세계, 특히 미국이 경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쇼, 흑인 인종을 희화화하는 쇼가 진작 폐지됐는데 21세기에 한국에서 부활했다라는 제목으로 여기저기 세계 언론에서 이 쇼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장 사과문도 냈죠. 나중에 세 바퀴 그 출연자들이 사과문을 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의 혐오적인 쇼를 물론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진 않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간과하게 되면 우리가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인종차별적인 쇼를 재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짐 크로우라고 하는 바로 이런 제도가 이제 노예제 이후에 시작됐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짐 크로우라고 하는 제도가 시작된 것은 가장 크게 작용한 게 뭐냐면은 백인들의 두려움이었다. 흑인들과 뒤섞이면 어떻게 하나라는 백인들의 두려움이 이 짐 크로우라고 하는 분리 정책을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KKK단, 굉장히 백인 구구 단체죠. 흑인들을 이렇게 뭐 린치를 가하거나 뭐 화형에 처하거나 등등의 정말 가혹한 행위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 모습만 봐도 무섭지 않습니까? 네, 정말 흑인으로서 만약에 이런 사람을 길거리에서 KKK단을 만난다면 너무너무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들의 내면에도 굉장한 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흑인에 대한 두려움, 흑인들과 뒤섞이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 우리가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포비아입니다. 포비아. 뭐 여러 가지 포비아가 있잖아요. 포비아가 일종의 하나의 공포증이거든요. 공포증.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남을 혐오할 때 그 혐오감에는 우리의 공포증 같은 게 뒤섞여 있습니다. 바로 짐 크로우 시대의 백인들에게도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흑인들과 섞이면 어떻게 하지는 두려움. 바로 그런 것들이 짐 크로우를 낳았고 또 KKK단도 그러한 두려움이 양산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뒤섞이지 않고자 하는 백인들의 두려움 때문에 바로 이 시그리게이션, 분리 정책이 시작됐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공공 장소, 뭐 식당이라든가 뭐 혹은 여러 가지 뭐 세면대, 화장실 이런 부분에서도 다 흑백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미국에 있는 인종박물관입니다. 인종박물관인데 여기에 보시면 짐 크로우 시대에 쓰였던 여러 가지 팻말들이 정말 아직도 많이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보존하는 이유는 이러한 역사를 절대 우리가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의도로 이렇게 여전히 보존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눈에 띄는 게 이제 No Dogs, No Negros라고 하는 그런 간판도 있습니다. 개라고 하는 동물과 인간을 등치시켜서 병렬시켜서 들어오지 말아라. 누군가의 정체성을 이유로 어딘가에 출입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행동이죠. 네. 예컨대 뭐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했으니 이거는 출입하지 말아라와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네. 단순히 너가 흑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흑인이기 때문에, 당신의 정체성이 흑인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 출입하지 말라는 것은 그 집단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짐 크로우가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남긴 그 상흔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여전히 미국에서는 이러한 어떤 상처 입은 역사를 영화나 문학을 통해 계속해서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고 지금 현재 오늘날의 인종 문제를 우리가 정말 잘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그 문학이나 영화 등등을 통해 인종차별의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반성하고 곱씹고 있습니다. 뭐 짐 크로우 시대를 다룬 영화 뭐 너무 많겠지만 최근에 뭐까지 이렇게 우리가 좀 우리나라에서도 좀 인기를 끌었던 세 편의 영화 있죠. 그 헬프라는 영화, 그다음에 히든 피겨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고요. 그린 북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뭐 이 중에 그 히든 피겨스라고 하는 영화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세 명의 흑인 과학자죠. 네, 과학자가 여성이면서 흑인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억압 때문에 당시에 그 우주 개발 시대죠. 미국이 소련과 이제 우주에 우리가 이제 누가 먼저 갈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굉장히 냉전을 펼치던 시대에 이 세 명의 흑인 여성 과학자가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말 그대로 히든 피겨스가 된 거죠. 숨어 있는 인물이 된 거고, 그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인정받거나 드러나지 못했다라는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영화에서 보시면 이 히든 피겨스라고 불리는 이 세 명의 과학자분들이 정말 그 뭐 연구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든 작업이겠지만 너무나 여러 가지 인종 차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컨대 화장실이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 한번 가기 위해서는 다른 건물로 뛰어가야 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른 건물까지 뛰어갔다 와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루 종일 굉장히 고생을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짐 크로우와 분리 정책을 다룬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요. 한번 이런 영화들을 한번 감상하시면 당시에 그 짐 크로우 시대의 미국의 모습,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리 정책이 이제 가져온 역사,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이제 플래시 대 퍼거슨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96년에 있었던 재판이고요. 플래시라고 하는 분이 흑인인데, 이분이 이제 그 공공장소에서 열차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흑인 칸이 아니라 백인 칸에 타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승차 거부를 당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이제 소송이 일어났고요. 이제 플래시라는 분이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때 그 판결을 했던 이제 판사 이름이 이제 퍼거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플래시 대 퍼거슨 판결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플래시라는 분이 이제 패소를 했죠. 7대1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판결문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것은 분리된 것이지 차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리된 것일 뿐이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말장난인 거죠. 우리는 구분은 하고 분리는 하는데 차별은 아니다라는 게, 너는 들어오지 마. 근데 이거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는 구분일 뿐이지,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것뿐이지 차별은 아니야. 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정말 말장난인지는 우리가 뭐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판결로 이제 플래시가 패소를 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 마셜 할란 판사의 판결문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플래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헌법은 생명이므로 시민 사이에 계급이 있음을 알지 못하며 또한 이를 용인하지도 않습니다라는 유명한 역사에 길이 남는 이런 그 판결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가 흑백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하더라도 헌법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모든 인간을, 흑인이든 백인이든 생명이 되어야 된다. 컬러 블라인드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종 앞에 헌법이 이랬다 저랬다 판결을 바꿔서 해서는 안 된다. 헌법만큼은 흑인에게 백인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되고 그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바로 이제 컬러 블라인드라는 표현으로 했는데요. 물론 이제 컬러 블라인드라는 표현이 이제 시대를 지나면서 또 여러 가지 뭐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그런 이제 판결문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침 올해 2022년이죠. 이 당시에 그 플래시 대 퍼거슨 판결에 이제 결과가 뒤집힙니다. 그로부터 126년이 지났대요. 2022년 올해가 이제 플래시 대 퍼거슨 판결이 있었던 지 126년이 지났는데요. 이 플래시의 자녀들, 후손들이 다시 정식으로 이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126년이 지난 올해 이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래시는 죄가 없다. 플래시가 당시에 백인 칸에 들어간 것은 죄가 아니다. 라는 판결을 126년이 지난 올해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인종의 어떤 도가니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사회, 여러 인종이 모여 사는, 또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늘 항상 항존하는 그런 이제 미국 사회의 큰 메시지를 던지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이 있은 다음에 이제 그 플래시의 자손들, 그리고 이제 당시 판사였던 퍼거슨 판사의 또 자손들,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소수 의견을 줬던 또 그 존 마셜 할런 판사의 자손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인종차별적인 그런 판결을 뒤집으면서 이제는 21세기에는 정말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많은 이 후손들이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서 이 사면된 플래시를 기념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사진입니다. 굉장히 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시그리게이션, 짐 크로우에 대항했던 분 중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서 킹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서 킹은 미국 흑인의 어떤 유명한 지도자였고요. 말콤 엑스라는 지도자와는 굉장히 어떤 지도 방식이 달랐던. 말콤 엑스가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었다면 마틴 루서 킹은 굉장히 평화적인 그런 노선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로자 파크스 사건이 바로 이제 이 민권 운동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제 이러한 그 공공장소에서의 흑백 분리 정책에 반대하면서 이 민권 운동을 계속 진행을 해 나가던 차에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플래시처럼 이 분리 정책에 따라 또 버스 이제 로자 파크스라는 분이 이제 버스에서 흑인인데 이제 백인 칸에 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강제로 하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 사건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마틴 루터 킹이 민권 운동을 또 점점 이렇게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로자 파크스는 일종의 이 몽고메리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의 어떤 주요 핵심 인물이 되었고, 민권 운동을 이제 어떤 핵심적인 인물이 되어서 나중에 이렇게 남아공 만델라에게 또 초청도 받고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서 표창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수지 길로이 핍스라는 분이 좀 이러한 좀 거시적인 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이분도 이런 역사적인 인물이 됐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안타깝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일부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부커 T 워싱턴의 사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이제 민권 운동에서의 어떤 그런 또 공공장소에서 분리 정책, 이걸 살펴봤는데요. 이 로자 파크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래시 대 퍼거슨 사건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 칸에 탔을 때 강제 하차를 당하거나 이런 부당함에 호소하는 그런 운동들을 해왔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어떤 사건입니다. 굉장히 저항을 하거나 탑승을 거부당했다고 해서 저항을 하거나 반항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이 사건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인종 경계선이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던지게 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커 T 워싱턴의 자서전에 나온 사건인데요. 부커 T 워싱턴 또한 아주 유명한 흑인 지도자였습니다. W.E.B. 듀보이스라는 지도자와 또 쌍벽을 이루는, 또 스타일은 굉장히 달랐던 그런 지도자인데요. 부커 T 워싱턴이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자서전인데, 노예제로부터의 해방, Up from Slavery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얘기냐면은 앞에 플래시 대 퍼거슨 사건하고 그 다음에 로자 파크스 사건처럼 한 흑인이 이제 백인 칸에 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다른 게, 그 흑인이 피부색이 동네에서 흑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피부색이 굉장히 하얘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이 흑인인지 백인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백인 칸에 타고 있으니까 차장이 적잖이 당황합니다. 이 사람이 백인인가 흑인인가, 이거를 이제 빨리 판단을 내려서 이 사람이 흑인이면 빨리 백인 칸에서 쫓아내고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차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백인이면 또 백인인데 만약에 백인인데 내가 자리를 옮기라고 하면 굉장히 큰 신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장이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차장은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차장은 그의 머리카락, 눈, 코, 손을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그의 인종을 분간해낼 수 없었다. 마침내 차장은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을 굽혀 그의 발을 들여다보았다. 열차 차장은 즉시 그가 흑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를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되게 여기서도 굉장히 그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당황한 차장이 어떻게 하냐면 그 백인인지 흑인인지 분간이 안 되는 사람의 머리카락, 눈, 코, 손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래도 분간이 안 되니까 발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는 뭔가 결론을 내리고 이 사람은 오케이 흑인이구나. 그 사람의 인종을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두었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흑인인가 백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이처럼 머리카락, 눈, 코, 손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 머리카락과 눈, 코, 손, 발을 본다고 해도 사실은 그들이 자신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넬라 라슨의 패싱이라고 하는 작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손톱이나 손바닥, 귀 모양, 치아 그리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가장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인종을 구별해내고 식별해낸다. 이런 어떤 백인들의 식별 방법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희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커티 워싱턴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요, 이 자서전에서 이 사건은 어디에서 흑이 시작하고 어디에서 백이 끝나는 것인지 분간하기 곤란한 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자 파크스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플래시드 퍼거슨 사건이라는 사건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에피소드입니다. 이거는요. 네. 어떤 차를 타고 거부를 당하고 반항을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사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백인들이 구별하고 있는 그 기준점, 무엇이 흑인이고 무엇이 백인인가, 어디부터 흑인이고 어디부터 백인인가, 누가 흑인이고 누가 백인인가라고 하는 그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기준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의적이고 허구적인 걸 드러내주는 그런 사건이다. 네. 과연 인종이라는 게 눈, 코, 입을 막 보고 발까지 살펴봐야 분간할 수 있다고 하는 거라면, 분간할 수 있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 분간을 내는 거라면은 그 인종을 분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네. 그런 어떤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우리 하시고 나머지 다른 내용은 2부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